저는 정형외과라고 그러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약간 옥수 같은 걸로 좀 통하잖아요. 굉장히 막 우악스럽고 무식하고 예전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다치고 나면 이제 된장 바르고 정형외과가 어떤 과인지 주로 어떤 부위를 다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정형외과는 뼈랑 그리고 그 주변의 근육, 연부 조직을 포함하는 질환, 외상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배나 머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질환들, 위치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척추. 척추. 네네. 생각보다 정형외과에서는 팔 다리를 보는구나. 그렇죠. 팔 다리를 맞아요. 진료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척추 질환은 다른 과에서 맞아. 진료를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정형외과에 보면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다. 예. 뼈가 있는 모든 부위에는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는 정형외과가 보는 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은 성형외과. 얼굴은 성형외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성형외과마저도 정형외과에서 약간 파생된 과다. 그래서 나눠진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몰랐네. 정형외과인 줄 알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과로 가야 되는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보통 진전이라고 하죠. 팔다리가 떨림 현상이 있는 분들이 보통 정형외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팔다리가 떨리는 거는 뭐 근육하고 뼈의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는 혈액의 이온이라든지 전해질 불균형 때문이라든지 뇌신경계, 중추신경계의 이상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과라든지 신경과를 방문하시는 게 사실은 좀 더 적절하죠. 그렇겠죠. 네네. 설명을 해도 잘 모르더라. 그런 그 반대의 경우인데요. 신경과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서 파킨슨 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노화에 의한 어떤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근력의 약화나 근긴장 이상 그리고 뭐 진전, 떨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손떨림 증상으로 신경과에 방문하는 어떤 환자분들 중에서 사실은 그냥 단순한 어떤 이 디스크 발현으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손떨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신경과에서 파킨슨 병인 줄 알고 진료를 하다가 저한테 이 척추 디스크 문제인 걸로 판명이 돼서 전원이 됐던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증상만 가지고 이렇게 딱 잘라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면 양쪽 다 치료를 하시는 그렇죠, 것도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 왜 두통이 심해가지고 신경외과 이런 데 방문해 보시다가 뇌, 혈관, MRI 이런 거 다 찍어봤는데 크게 이상이 없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다가 정형외과를 방문하셨는데 결국에는 경추성으로 생기는 두통이 진단이 되어서 정형외과에서 신경차단술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좋아지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간단한 문제인데 이제 여러 그쵸, 군데 네. 고생을 하시는 케이스네요. 별로 아파 보이진 않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니까 미구석 중에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환자가 있으시거든요. 상당 부분이 있어요. 통증이란 단어의 어떤 의학적인 정의 자체에 주관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증상을 이렇게 기술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동일한 정도의 어떤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어떤 증상의 강도는 완전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 저희는 정형외과적으로는 이제 골절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분류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다치고 나면 이제 뭐 된장 바르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뭐 손목이라든지 아니면 팔꿈치라든지 어려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다치고 특별한 치료를 못 받아서 나중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관절의 부하를 좀 변화시켜서 관절염이 좀 빨리 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이런 식으로 증상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되면 사실은 그 뼈의 골절의 변형이라든지 분류압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술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이미 상태가 너무 오래전 돼 있는 얘기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럴 때 보면 좀 안타깝죠. 관련된 필요는 없고 아니면 내가 정형외과를 왔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그런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1년차 레지던트 때 며칠 당직, 뭐 60일 당직, 뭐 6달 당직 이런 식으로 병원 안에서 되게 오랜 시간 보내게 되잖아요. 패딩을 입고 병원에 입사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2월 말에. 네. 나올 때쯤에
그 옷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맞춤통증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전공의 때는 이제 주 업무가 이 수술 마취였는데 레지던트들이 보통 야간에 이 새벽 당직을 서게 되죠. 저희는 좀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술실에 불이 이 새벽 3시가 넘어서 꺼져야지 그 시간부터 이제 6시간의 수면 시간을 이제 보장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시 58분에 수술이 끝나버리면 아침에 7시에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2시 45분 정도가 되면 수술하는 선생님들한테 천천히 꼼꼼하게 하셔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전 3시를 넘겨서 수술을 종료를 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마취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3시가 넘어가면 그렇게 관대해 주셨던 이유가 그건가요? 이미 나는 잘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비록 6시간이지만 그 전에는 엄청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제가 있었던 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병원들이 네. 그렇게 이제 수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보장해주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게 원인이었을 거예요. 네. 크게 보면은 제너럴 서저리라고 하죠. 이제 외과. 그렇죠. 네, 외과라는 게 이제 원래 이 크게 봤을 때 내과랑 이제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어떤 의학의 큰 틀이었고 거기서 이제 이 세부 수술과들이 하나씩 가지를 쳐서 나가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중환자 관리에 대한 가지를 쳐서 나온 것의 가장 큰 부분이 마취통증의학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취통증의학과랑 유사한 과로는 그래서 오히려 응급의학과 선생님들하고 하는 일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이 있는 곳에는 같이 간다라고 보면 되죠. 네. 통증이 약간 막상 내가 갔을 때 그 과와 달랐던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정형외과라고 그러면 보통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약간 목수 같은 걸로 좀 통하잖아요. 망치질하고 뭐 인터넷에도 도는 짤들 보면 드릴 쓰고 막 이렇게 다리에서 그 심어놓은 철심 같은 구조물인데 그렇죠. 네. 그걸 이제 뽑는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정형외과는 저런 걸 하는 과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막 우악스럽고 무식하고 이런 이미지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한 정형외과는 목수도 사실은 나무만 자르고 집을 세우고 막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디테일하게 문양도 가구 안에 문양도 새기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직업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취하면서 봤던 두 분들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막 이렇게 출혈이 많은 그런 종류의 그렇죠. 수술하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러프하게 그렇죠. 일을 하시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맞아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세세하고 꼼꼼하게. 저희는 다 이렇게 네. 수술장 시야를 자체를 아주 깨끗하게 그렇죠. 이게 과 특성상 다른 부위에서는 하기 힘든 그렇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팔, 다리 수술의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로 가는 혈류를 지혈대로 꽉 잠가서 막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최대 한 4시간 정도까지도. 그래서 그게 전혀 어떤 이 조직의 손상을 만든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혈액 공급이 잠깐만 끊겨도 위험해지는 어떤 장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팔다리가 아닌 복부나 머리 이런 그렇죠. 데다가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깨끗한 수술 필드를 일상적으로 그렇죠. 가지고 네. 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들도 세세하고 꼼꼼하게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분들도 쪽으로 약간 좀 조장이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굉장히 큰 뼈를 다루는 이제 수술 파트도 있지만 어떤 파트에서는 신경이나 혈관 같은 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있는 수술들도 정형외과 영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 이렇게 커버하고 있다. 네네.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소리인가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럴 겁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길이가 길지는 않고. 네. 상대적으로 아니면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수술과 수술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걸 막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 일단 응급수술이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결과가 좋지 않고 네. 주로 계획된 수술을 하는 과 선생님들하고 일을 하는 게 마음이 좀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스케줄이 뜨는 거 말고 네. 그런 것들이 보통 위험하고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그쵸. 힘든 수술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신경외과 그리고 흉부외과 흉부외과. 수술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기죠. 그쵸. 약간 특정 과마다의 성격이 정말 있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시긴 하시겠지만
이게 짧은 제 그 어떤 살아온 경험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들이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공격이 될 수가 공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특정 전문 과목마다의 어떤 대체적인 편향된 분위기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기보다는 그런 과의 분위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조금 바꾼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레지던시가 전공의 생활이라는 게 4년 그쵸. 짧은 네, 시간인 네, 것 네. 같지만 이 8시간씩 출퇴근하는 4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그쵸. 그 사람들하고 거의 한 서너 배에 그쵸. 해당하는 시간 동안 부대끼는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을 바꿔놓기가 충분한 맞아요. 길이죠. 저도 예전에는 되게 느긋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 가면 기다리기가 굉장히 식당 가도 이렇게 빨리 달라고 그러고. 아무리 먹어보고 싶은 거라도 어. 줄이 길면 거기에 서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와 그리고 통증의학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